그동안 올려드린 상병 시절 이야기를 주제별 합본으로 올려드립니다. 나의 상병 시절 207번째 이야기. 못다한 이야기. 4. 군화와 고무신 이야기. 첫 번째.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은 군화와 고무신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군대 복무 중인 군인을 군화로, 그의 여자친구를 고무신으로 지칭하는 것이지요. 군화를 신고 생활하는 군인에 대비해서 사회에 남겨놓은 여자친구를 고무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젊은이들이 재치 있는 표현으로 군화를 꾸나라고 하고 고무신을 곰신이라고 하더군요. 암튼 예나 지금이나 군화와 고무신은 때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군인에게 있어 고무신이라 지칭할 수 있는 여자친구는 그냥 단순한 친구 관계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미래까지도 염두에 두고 만나는 애인 정도는 되어야 고무신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군화와 고무신의 관계는 달콤하면서도 늘 긴장되고, 잘 나가다가도 어느 순간 갈등과 아픔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가슴 아픈 추억이 생기고, 때로는 총기를 들고 탈영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엄청난 사회 문제로 비화되기도 했습니다. 군대는 사회와 격리되고 통제된 또 다른 세상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일탈은 곧 범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군화 입장에서는 고무신에게 문제가 생겨도 개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요즘에는 통제도 많이 느슨해지고 휴대폰까지 사용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옛날 같지는 않지만 1980년대까지만 해도 사회에 있는 고무신과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은 편지와 면회와 휴가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같은 하늘 밑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지척에 두고도 맘대로 만날 수 없는 것이 군대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복무할 당시 군 생활은 33개월이었습니다. 입대 전에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연인으로 사귀던 고무신을 남겨두고 입대한 군화는 이 짧지 않은 세월 속에 늘 고무신을 그리워하고 염려합니다. 늑대가 오글거리는 저 세상에 홀로 남겨놓은 고무신을 언제 어느 늑대가 채워갈지 모르기 때문이지요. 그렇다고 마음대로 나가서 고무신을 만날 수 없는 군화는 답답하고 애가 타기만 합니다. 또한 군대 생활은 힘듭니다. 특히 졸병 시절은 고달프고 괴로운 시간들이지요. 사회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교육이나 훈련도 힘들지만 내무반에서 층층시야 고참들을 떠받들며 생활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더 힘들었습니다. 누구 하나 힘이 되어주는 사람은 없고 모두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군대 생활에서 그나마 위안을 주고 힘이 되어주는 존재가 바로 고무신이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고무신의 배신입니다. 처음에는 사랑이 담긴 편지를 보내오던 고무신이 어느 순간부터 점차 소원해지고 마침내 소식이 끊기게 되면 군화는 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고무신이 배신했다고 느끼는 순간 힘든 군 생활을 하고 있는 군화는 자신을 받쳐주던 받침이 무너진 것과 같은 실망과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신에 대한 엄청난 분노가 생기기도 하지요. 따라서 예전에 군대에서 총기 자살 사건이나 탈영 사건이 벌어지면 그 배후에 여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사회에 남겨놓았던 여자친구가 배신하면 그것이 군인에게는 삶의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군인으로서 눈을 빤히 뜨고 당한다는 생각에 절망으로 다가오고 극단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입대할 때를 돌이켜보면 고무신이라고 지칭할 만한 애인이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내 입대 동기나 자대에서 만난 선우님들을 보더라도 10명 중 2~3명 정도밖에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1970년대 중후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산업이 그다지 발달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객지에 나가 아가씨를 쉽게 사귀기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97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되어 직장 생활이 늘어나고 또 오공정권 들어 대학교 재학생을 비롯한 고학력자들의 입대가 많아지면서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내 후임병들 중에는 대다수가 친구가 아닌 애인을 두고 입대한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 소대에 신병이 들어오면 고참들의 질문 중에 고향과 함께 애인 있는가? 라는 물음이 많았습니다. 이때 많은 수의 신병들이 자신 있게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만큼 1980년대 들면서 젊은이들 사이에 연애가 보편화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무신을 두고 온 저 세상은 항상 유혹이 많은 곳이라는 것이었지요. 옛말에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남자친구가 곁에서 떠나고 난 뒤에 이러저러한 이유로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여자가 배신해서 떠나게 되는 것을 고무신 거꾸로 신는다 라고 했습니다. 나에게로 향해 있어야 할 고무신 코가 방향을 바꿔 저쪽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일들로 인해 가슴앓이 하는 전우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렇게 고무신 거꾸로 신어서 가슴앓이 하는 전우들 중에 그런 문제를 나에게 털어놓는 사람이 심심찮게 있었습니다. 후임병뿐 아니라 고참들도 많았습니다. 나도 고무신이라 할 만한 여자친구가 있고 또 남들보다 펜팔 편지도 많이 쓰는 편이라 그런지 선후임 가리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 속에 있는 얘기를 많이 해오는 것입니다. 또 내가 군종병으로서 중대 내 관심사병과 문제사병에 대해 면담할 수 있다 보니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속생각들을 들을 수 있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여자의 마음은 쉽게 흔들린다는 의미로 많이 쓰이지요. 혹자는 흔들리더라도 꺾이지 않는 갈대의 속성처럼 여자의 강인함을 표현한 말이라고도 하더군요. 그러나 다른 곳은 몰라도 내가 경험한 군대에서의 군화와 고무신 관계에서는 바람에 쉽게 흔들리는 갈대가 여자의 마음인 것은 확실했습니다. 내가 전역하기까지 겪어본 군화와 고무신 관계에서 끝까지 간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이 고무신의 배신으로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경우가 많았지요. 지금부터 내가 보았던 고무신 거꾸로 신어 가슴 아파했던 군화의 이야기를 몇 개 나누고자 합니다. 나의 상병 시절 208번째 이야기. 못다한 이야기. 군화와 고무신 이야기. 두 번째. 우리 군종병들은 가끔 중대 내 관심사병과 문제사병들을 면담했습니다. 군대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고충도 들어주고 필요하면 중대나 또는 군종참모에게 보고하여 도움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군대에서 관심사병이라 함은 가정이나 개인적인 사유로 군 복무에 영향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주의를 기울여 보살펴야 하는 대상을 말합니다. 즉 결혼 후 입대한 기혼자나 늦은 나이에 입대한 사람 또는 편부모나 노부모를 모시다 입대하거나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 또는 선임들의 괴롭힘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나 애인의 변심 등으로 힘들어하는 사람 등 관심사병의 범주는 다양했습니다. 또 문제사병은 입대 전에 사회에서 범죄로 인한 전과 기록이 있거나 군대에서 군기 위반 등으로 영창을 다녀온 사람,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병사들이 군 생활에 잘 적응하고 아무 탈 없이 전역할 수 있도록 대화와 선도를 하는 것이 군종부의 또 다른 임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관심사병이나 문제사병들은 자기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고 자기 생각을 먼저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조용히 살펴보다가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관심을 기울이고 대화를 통해 그들의 고민과 속내를 털어놓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고참으로서 윽박지르기보다는 형처럼 친구처럼 다가가야 했지요.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반대로 그들이 먼저 다가와서 고민을 털어놓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과 대화를 통해 그들의 마음속 생각들을 들어주고 위로와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입니다. 다만 군종병 역시 일개 사병이었기 때문에 큰 힘이 되지는 못했고 대체로 그저 옆에서 다독여주는 정도의 역할이었습니다.
아무튼 1981년 이후에 입대한 후임들 중 많은 사람들이 자신있게 애인 있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자신감이 사라지다가 어느 날 보면 시무룩해지기 시작하고 결국은 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쌍방간의 합의로 헤어진 것이 아니라 거의가 고무신 거꾸로 신고 떠나간 것이지요. 그래도 상병이나 병장들은 그런 경우에도 대체로 무덤덤합니다. 군대 생활도 할 만큼 해서 저녁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를 치고 싶어도 그동안 군 생활한 것이 아까운 것입니다. 한순간의 일탈로 저녁이라는 공든 탑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또 전역하면 세상에 여자는 많고 그 여자들이 다 자기를 반겨줄 것이라는 착각 어린 소망이 있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나 이등병이나 일병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창창하게 남은 군대 생활, 애인이 고무신 거꾸로 신으면 무슨 낙으로 살겠습니까? 특히 입대한 지 얼마 안 되는 이등병 같은 경우는 정말 가슴 아프지요. 입대하는 순간까지 따라와서 눈물로 작별을 하며 사랑한다고 기다려줄 것처럼 했던 그녀에게서 어느 날부터 편지도 안 오고 연락도 안 되면 군대 울타리 안에 갇혀있는 몸이라 답답하고 미칠 것 같은 심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울기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총기를 들고 타령하여 사회가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내가 자대 전입 가서 들은 이야기 중에 약 1년 전에 초소에서 총기 자살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원인이 배신한 여자 때문이었다고 하더군요. 아무튼 내가 보기에 33개월 군대 생활을 다 기다려주는 여자친구는 거의 없었습니다. 한 번은 우리 중대 다른 소대 하사 한 사람이 내게 오더니 주소와 이름을 주면서 뜬금없이 편지를 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보다는 1년 정도 빨리 입대한 선임이었고 분대장이었는데 사람이 소탈해서 나와는 평소에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군대에서 아무 이유 없이 선임이 후임한테 여자를 소개시켜주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 사람이 누군데 제게 왜 주소를 주십니까? 아, 내가 아는 동생인데 편지나 한번 해봐. 그러나 나는 분위기가 이상해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분대장님, 사실대로 말씀 안 하시면 저는 편지 안 합니다. 혹시 분대장님 사귀는 분 아닌가요? 몇 번 다그치자 그제서야 이야기를 하는데 입대 전부터 동생처럼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깊이 사귄 관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꾸준히 편지를 보내왔고 그래서 전역 후에 좀 더 가까이 하면서 깊게 사귀어볼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편지가 끊어지고 분위기가 이상해졌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답답하기도 하고 또 그녀의 마음을 알아보고 싶기도 해서 나보고 모르는 척 편지를 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의 말을 듣고 그녀에게 정성 들여 붓글씨로 편지를 썼습니다. 모르는 척 속이며 편지를 쓸 수는 없어서 그 분대장과 함께 생활하면서 느꼈던 좋은 점과 그의 인품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미래의 꿈과 소망까지 소개하면서 그런 분대장과 함께 미래를 꿈꾸는 소중한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내가 붓글씨로 편지를 보냈더니 그 정성에 감복해서인지 얼마 뒤에 그녀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마음이 바뀌지 않았더군요. 그녀는 그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도 잘 안다면서도 그 분대장의 꿈을 함께 이뤄나갈 좋은 사람을 만나도록 기도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번 바뀐 여자의 마음을 내 짧은 글로서는 되돌릴 힘이 없었던 것이지요. 나는 그 분대장에게 그녀가 보낸 답장을 건네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분대장 역시 이미 군 생활을 20개월 이상 한 고참이었기에 더 이상 큰 고민 없이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그녀와 헤어진 그 분대장은 그 뒤로 남은 기간
잘 근무하고 전역했습니다. 전역한 뒤에 그녀를 다시 만났는지 아니면 다른 좋은 아내를 만나서 지금은 잘 살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보고 싶네요. 나의 상병 시절 209번째 이야기. 못다한 이야기. 6. 군화와 고무신 이야기. 세 번째. 군대라는 울타리 속에 갇혀있는 군화는 항상 고무신을 그리워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고무신을 남겨놓고 온 저 세상은 그녀를 호시탐탐 노리는 늑대들이 우글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늑대들이 양의 탈을 쓴 채 고무신 곁으로 다가와 어느 순간에 그녀를 채갈지 모른다는 생각에 늘 염려스럽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군화는 자기가 보낸 편지에 그녀의 답장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초조해지기 시작하고 기다리던 편지가 오면 그제야 안심이 됩니다. 그러나 갈대와 같은 고무신은 어느 순간 늑대의 유혹에 넘어가 신발을 거꾸로 신고 떠나가게 되고 홀로 남은 군화는 애처로운 눈물을 삼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소대에 1982년 초에 입대한 후임이 있었습니다. 그는 4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마치고 우리 소대에 자대 배치되어 포분대에 배속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물이 훤하고 잘생긴 미남이었습니다. 소위 꽃미남이라고 부를 만큼 눈에 쌍꺼풀이 있고 핸섬한 인상이라 모두가 호감을 가질 만한 외모였습니다. 또한 마음도 착하고 착실해서 힘겨운 졸병 생활도 잘 이겨나가는 친구였습니다. 정말 내가 보기에 외모나 성격이나 성품이 나무랄 데 없는 준수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런 용모와 착실한 생활 태도 때문이었는지 많은 여자들의 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그는 한 여자를 만났고 두 사람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순정파라고 표현할 만큼 그녀를 사귀기 시작한 뒤에는 다른 여자들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오직 그 여자에게만 관심과 사랑을 주었답니다. 그녀 역시도 그를 잘 따랐고 이렇게 그 두 사람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연인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남자로서 피할 수 없는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그는 입대를 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그토록 좋아하는 고무신을 세상에 남겨두고 그는 입대를 했고 그렇게 우리 소대까지 자대 전입되어 왔던 것입니다. 내가 신병인 그와 면담을 했는데 그는 여자친구에 대해 소개하며 자랑을 아끼지 않더군요. 그의 말을 들으며 나는 두 사람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빌어주었습니다. 그렇게 군생활 초기에는 두 사람이 많은 편지를 나누면서 사랑을 이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입대한 지 5, 6개월 정도 지날 무렵부터 그녀의 편지가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도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해지기 시작하더군요. 나는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면서 몇 차례 PX로 불러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주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다고 하면서도 절대 고무신 거꾸로 신을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러나 감감무소식인 그녀로 인해 그는 답답해했고 하루빨리 첫 휴가가 다가오기만 학수고대했습니다. 마침내 1982년 가을에 그가 첫 휴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첫 휴가를 떠나는 그에게 나는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휴가 가서 상황을 보고 혹시라도 여자친구가 고무신 거꾸로 신었더라도 마음 단단히 먹고 이겨내야 한다. 혹여라도 감정을 이기지 못해 사고치지 말고 휴가 마치고 꼭 복귀해야 한다. 군복무 잘 마치고 사회 복귀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 그러나 감정을 참지 못하면 일도 해결 안 되고 인생의 낙오자가 되고 만다. 내 말 명심하고 휴가 잘 마치고 돌아와서 보자. 그렇게 휴가를 떠났던 그가 휴가를 마치고 이상 없이 복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표정은 밝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나는 그를 PX로 데려가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침울했고 때때로 눈물까지 보이며 그녀를 처음 만났던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고향을 떠나서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했고 그 아가씨도 역시 고향을 떠나 그와 같은 직장을 다니며 만난 사이였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직장에서 인기가 좋았던 그는 친하게 지내는 많은 직장 동료들이 있었는데 진실로 좋아한 여자는 그녀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도 그가 입대할 때에 전역할 때까지 기다려 주겠노라고 철석같이 약속했다고 하더군요. 그랬던 그녀가 그가 일병을 달 즈음부터 갑자기 편지를 끊었고 그 뒤부터는 소식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사정을 알만한 직장 동료들에게 편지를 보내 왜 그런지 알아보았는데 다들 모르겠다는 답장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답답한 상태에서 휴가를 떠난 그는 휴가 기간 내내 고향집에도 거의 가지 않고 서울에 머물면서 수소문했다고 합니다. 옛 직장을 찾아갔지만 그녀는 퇴사하고 없었고 함께 일했던 동료들도 쉬쉬하며 이야기를 잘 안 해주더랍니다. 그래도 그는 친하게 지냈던 동료들을 찾아 술 한잔하면서 캐물었고 그를 통해 그동안 사정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염려했던 것처럼 정말 그녀는 고무신을 거꾸로 신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녀를 유혹해서 뺏어간 사람이 같은 직장에서 그와도 아주 친하게 지냈던 친구였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내가 그녀와 사귀는 것을 많이 부러워했습니다. 맨날 나보고 너는 좋겠다 라고 했었는데 내가 입대하니까 그녀를 꼬셔서 뺏어갔습니다. 그들은 이미 직장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집도 옮겨서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래,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잘 이기고 돌아와서 참 잘했다. 군 복무 잘 마치고 사회로 나가면 더 좋은 여자 얼마든지 만날 수 있으니까 힘들겠지만 이제 잊어버리고 살도록 노력해라. 그렇지 않아도 휴가 내내 윤상병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정말 친구들에게서 그 말 들었을 때는 그들을 만나면 죽이고도 싶고 휴가 복귀 안 하고 끝까지 찾아보고도 싶었습니다. 그때마다 윤상병님 말씀 생각나서 참고 또 참고 돌아왔습니다. 눈물까지 흘리며 하는 그의 말을 들으며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그를 위로하고 감싸 안아 주었습니다. 훗날 내가 전역할 때 그는 상병으로 중고참이 되어 있었으니까 그가 그 후 전역하여 훨씬 좋은 아내를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나의 상병 시절 210번째 이야기. 못다한 이야기 7. 군화와 고무신 이야기 4번째. 마지막으로 하나의 에피소드만 나누고 군화와 고무신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우리 소대에 나보다 선임 중 한 사람의 사연입니다. 그 선임에게 진이라는 애칭의 애인이 있었습니다. 진짜 이름이 진이인지 아니면 이름에 진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서 애칭으로 부르는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들도 모두 진이 씨라고 불렀습니다. 암튼 그 선임과 진이 씨는 소대원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소문난 커플이었습니다. 그는 소대원들에게 진이 씨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졸병 시절에는 그녀가 한두 차례 면회도 왔었고 고참이 되어서도 그녀와 헤어지지 않고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편지는 자주 나누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편지 쓰기를 싫어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편지를 주고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그가 상병 시절을 보내고 병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장이 되고 나서 한두 달쯤 지난 어느 날 그가 나를 불렀습니다. 야, 윤상병. 내가 말이야, 군에서 전역하기 전에 결혼식을 올렸으면 좋겠어. 나는 뜬금없는 그의 말에 황당해하며 물었습니다. 아니, 결혼이 무슨 애들 장난입니까? 전역하시고 차분하게 준비해서 하시면 되지. 뭐가 급하다고 군대에서 결혼을 합니까?
내 말에 그는 정색을 하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내 생각은 달라. 전역한 뒤에 결혼식을 하려면 여러 가지 준비할 것도 많고 번잡하잖아. 그냥 군복 입고 결혼식을 올리면 간단하고 좋지. 많은 사람 부를 것 없이 가족들과 친구 몇 명만 불러서 간단히 하려고 해. 군복 입고 결혼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말년도 되었으니까 실행해 보려고. 우리 소대원들이 하객으로 참석하면 좋잖아. 나는 그가 진지하게 하는 말을 들으며 그의 생각이 그럴듯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결혼을 할 거라면 솔직히 사회에 나가서 결혼식을 하려면 여러 가지 준비할 것이 많은데 군대에서 군복을 입고 단출하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결혼식의 진짜 주인공인 여자친구의 생각이 중요하겠지요. 그럼 지니 씨와는 합의가 된 건가요? 지니 씨도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까? 아직 말 안 했는데 바로 편지 보내려고 해. 암튼 그래서 그러는데 교회에서 결혼식 할 수 있나? 그는 우리 연대교회에서 결혼식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나름대로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던 것이지요. 참고로 그는 교회 문 앞에도 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도리어 내가 이등병 때 교회 가는 것을 방해하던 사람 중 하나였지요. 목사님께 말씀드리면 가능하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은 당사자 의사가 중요하니까 지니 씨에게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합의가 되면 제가 연대 군종부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야기를 마치고 그는 편지를 써서 지니 씨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답장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한 달여가 지난 어느 날 마침내 그가 눈이 빠져라 기다리던 그녀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희색이 만면해서 즉시 편지를 뜯어서 읽더군요. 그런데 편지를 읽어가던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가더니 마침내 편지를 다 읽고는 그 편지를 구겨서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한숨만 깊이 내쉬었습니다. 나는 그가 던져버린 편지를 주워 읽어보았습니다. 그 편지에는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이 써있더군요. 존경하는 아무개 씨. 나는 아무개 씨의 편지를 받고 무척 놀랐습니다. 아무개 씨는 그동안 저에 대해 많은 오해를 가지고 계셨군요. 저는 아무개 씨와 결혼할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또한 아무개 씨가 전역해서 나오신다고 해서 앞으로도 결혼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그동안 저는 아무개 씨가 군복무를 잘 마치고 무사히 사회로 복귀하도록 돕는 좋은 친구가 되고 싶었고 이제 병장님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헤어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결심을 조금 빨리 실행에 옮길 수 있게 되었네요. 저는 이제 멀리 떠나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지낼 것입니다. 저는 아무개 씨가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개 씨는 앞으로 저보다 몇 배 좋은 여자분을 만나셔서 행복하게 사실 것을 믿습니다. 진이도 멀리서나마 아무개 씨의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진이 올림. 편지를 읽고 나 또한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전역하기 전에 결혼식을 올리지 않겠다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절교하겠다는 편지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선임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다만 편지를 접어서 그의 관물대 사이에 끼워주었을 뿐입니다. 그 뒤로 그는 정신적으로 무척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전역하기 전에 결혼까지 하려고 생각했다면 나름대로 그녀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자기만의 착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 그가 느꼈을 허무함과 마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뒤로 나는 걱정이 되어 그를 유심히 지켜보았지만 그러나 그는 혼자서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나갔습니다.
말수가 줄어들고 때로는 술을 많이 마시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행패를 부리거나 남들을 힘들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육군 병장이라는 짬밥의 힘으로 스스로 이겨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가슴 아픈 말년을 보내고 그가 전역하던 날, 나는 정성껏 환송사를 써서 그에게 들려주며 작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3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어디선가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기만 바랄 뿐입니다. 나의 상병 시절 211번째 이야기. 1982년을 보내다. 나의 상병 시절과 함께 1982년 임술년이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는 말들을 합니다. 그만큼 1년이라는 세월 속에 많은 사건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1982년은 파란만장했고 얘기거리도 많은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졸병의 때를 벗지 못한 일병으로 시작했던 1982년이 이제는 상병 말년으로 소대의 최고참 중 한 명이 되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 과정 속에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1982년을 팀 스피리트 82 훈련을 준비하기 위한 갖가지 교육과 훈련으로 시작했고 이후 1년 동안 수없이 많은 훈련과 교육과 측정과 작업과 사역을 하면서 달려온 시간들이었습니다. 팀 스피리트 훈련을 대비한 혹한기 동계훈련으로 시작한 야전훈련이 행군과 전술훈련과 보급품 정비와 검열, 정신교육과 교령교육 등등 수많은 준비 과정을 거쳐 경기도 이천, 여주, 양평을 누비며 팀 스피리트 훈련을 뛰었습니다. 그리고 육격산악 훈련과 중대 대대 자유훈련과 ATT, 대항군 훈련과 연대 RCT, 그리고 야간 종합 전술훈련과 혹한기 동계훈련으로 마무리하기까지 산악을 누비며 분주히 뛰어다닌 한 해였습니다. 그뿐인가요? 경제시험, 정훈시험, 개인전투력 측정, 성과 측정, 소총과 기관총의 사격 측정, 5분대 기조 측정, 태권도 측정 등 피말리는 시험과 측정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제설 작업, 도로 작업 등 갖가지 작업과 사역에 동원되어 땀을 흘려야만 했지요. 그 무엇보다도 태풍 사격장의 자동화 시설을 위한 작업은 8월의 염천 아래서 피땀을 흘리는 노역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 모든 역경을 이기고 달려온 1982년을 보내는 12월 말. 그나마 우리 중대는 좀 평안한 연말을 맞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12월 28일 화요일부터 한 달 동안 격오지 경계 파견을 나가기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도 격오지 경계 파견 이야기에서 밝혔듯이 우리들은 격오지 경계 파견 나가는 것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날마다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하는 우리들에게 소대 단위로 나가서 독립부대 생활을 하며 경계 근무만 한다는 것은 거의 꿈 같은 생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추운 한겨울이지만 우리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격오지 경계 파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 소대는 파견지에 대해서 불만스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다른 소대들은 어디로 나가는지는 기록이 없어 모르겠는데 우리 화기소대는 두 군데로 나뉘어서 나가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총1분대 전원과 총2분대의 사총 3명 등 소대원 절반과 선임하사 방중사 등이 사단 대공초소인 AOP로 가게 되었고 나머지 포분대와 총2분대 3총 인원들은 도촌리의 자동화 사격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소대원 전원이 함께 가기를 강력히 희망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때 파견 생활에 대한 이야기는 병장 시절 이야기에서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파견 나가기 전 마지막 1982년 업무는 12월 24일 신포리 지역으로 나간 수색정찰이었습니다. 그 전날 병기과에서 수색정찰에 필요한 탐침봉과 실탄 등을 수령하여 중대본부에 보관하고 20시에 취침에 들어갔습니다. 다음날 공사시 30분에 기상하여 아침 식사를 하고 점심밥을 수령하여 반합에 나누어 담아 개구리 군장을 만들어 메고 중대본부에서 탐침봉과 실탄을 수령한 뒤 06시에 출발했습니다.
본래 실제 작전으로 나가는 수색 정찰에는 실탄을 분배받아 개인 탄창으로 소지해야 합니다.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대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곳이 민간인 지역이고 적침투 같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탄은 탄통에 담아 후임병들이 교대로 들고 이동했습니다. 한겨울의 공육시는 아직 어둠이 짙은 새벽이었고 신포리에 도착할 즈음에야 날이 밝아왔습니다. 날씨는 코끝이 시리도록 추웠습니다. 게다가 전날 내린 눈이 발목까지 빠질 만큼 쌓여 있어 수색 정찰이 쉽지 않은 조건이었습니다. 여름 같으면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서 낮잠이라도 한숨 잘 수 있는데 한겨울이라 추운 날씨에 어디 한 군데 모여 앉아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가능한 대로 눈이 좀 녹은 양진역을 찾아다니며 계속 움직여야 했습니다. 수색 정찰에는 결과물이 있어야 했습니다. 가장 만만하고 확실한 결과물은 삐라였습니다. 1981년까지만 해도 겨울이면 산에 하얗게 덮일 정도로 북한 삐라가 많이 날아왔었습니다. 그런데 1982년 겨울이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눈에 띄게 삐라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런 현상은 1982년 1월 달부터 조짐이 있었는데 12월이 되면서는 확실히 삐라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그때쯤부터 북한 경제가 나빠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이날 수색 정찰에서도 삐라 몇 장 수거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점심시간은 도저히 그냥 밥을 먹을 수가 없어서 불을 피우고 둘러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최대한 연기가 나지 않도록 쌀이나무와 마른 가지만 주워다가 불을 피웠지만 혹 감찰에라도 걸릴까봐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아무리 조건이 나쁘다고 해도 실제 작전이기 때문에 걸리면 최소한 군기교육 때는 각오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후 4시에 상황을 종료하고 복귀하니 정확히 5시였습니다. 실탄과 탐침봉을 병기과에 반납하고 저녁 식사를 하고 나는 교회로 달려가야 했지요. 아무튼 1982년을 보내는 마지막 업무가 이렇게 끝난 것입니다. 이제 1982년을 미련 없이 보냅니다. 그래야 나의 저녁의 해 1983년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1981년 1월 양구 땅에 처음 와서 자대 배치되었을 때 소대 최고참은 제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야, 1983년이 오겠냐? 내가 너 같으면 자살하겠다. 그토록 요원하기만 했던 1983년. 그래도 국방부 시계는 부단히 달려 이제 1983년이 바로 내 눈앞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나의 상병 시절 212번째 이야기. 상병 시절을 보내면서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길에 구비와 고비가 있고 그 구비와 고비마다 사건과 사연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생겨난 말이 우여곡절입니다. 어느 순간 어느 시기든지 우여곡절은 있기 마련이지만 군대에서의 시간들만큼 우여곡절이 많은 시기도 없을 것입니다. 그 우여곡절이 많은 군대 시절에서 이제 또 상병이라는 하나의 고개를 넘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상병 시절, 흔히들 군대 생활의 꽃이라고 합니다. 군대 생활이 몸에 밴 원숙한 군인으로서 풍모를 지니고 선임들의 뜻을 받들어 후임들을 가르쳐야 하는 위치이지요. 그래서 상병을 소대의 군기반장이라고도 합니다. 이등병과 일병 시절을 지내면서 몸으로 선임들에게 배웠던 그 방식대로 후임들을 가르칩니다. 한 번씩 집합시켜 얼차려와 폭력으로 체득시키는 방식입니다. 졸병 시절 우리가 당할 때는 나중에 고참되면 우리는 후임들을 괴롭히지 말자고 수없이 다짐했지만 우리가 고참이 되고 보니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집살이 당한 며느리가 시어머니 되면 시집살이를 더 시킨다는 옛 이야기 그대로였지요. 그래도 내 생각에 상병 시절이야말로 진짜 군인의 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좋아했던 김철곤 중대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었지요. 군대 생활 3년 중 18개월은 군인으로 양성하는 기간이고
그 이후부터가 진짜로 군인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을 일병 시절에 들었을 때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었는데 내가 상병 시절을 보내면서 생각하니 그 말씀이 맞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상병 시절은 군인으로서 모든 상황에 맞게 전투 준비 및 전술적 행동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실전에서 그 누구라도 분대장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군인으로서 성숙해 있는 것이 상병 시절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내무 생활에 있어서도 눈을 감고도 모든 것을 통제하고 운용할 수 있는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아무리 학력이 낮고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 입대한 사람이라도 상병이 되면 서울대 다니다 입대한 이등병보다 군인으로서의 모습은 훨씬 나은 것이지요. 우리들은 이것을 짬밥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군대에서 한 끼 한 끼 짬밥을 먹으며 몸으로 체득한 노하우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군대 짬밥의 힘은 위대했습니다. 이제 나의 상병 시절은 끝났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10개월간의 상병 시절. 그러나 참으로 다사다난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우여곡절들을 이기고 극복했기에 상병 시절을 보내는 마음은 뿌듯하고 평안합니다. 그러기에 이제 육군 5대장성 중의 하나라는 병장 시절을 바라보며 두려움없는 발자국을 내디디려 합니다. 이 마지막 관문을 무사히 통과하여 부모 형제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그곳으로 부단히 달려갈 꿈을 꾸면서 상병 시절을 미련 없이 보내려 합니다. 1982년 12월 31일 오늘 추억 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